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알아봅니다. 당분간 국회 강대강 대치 전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어제 오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로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방송 3법을 방송 장악 3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또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지 않은 것은 경선 기간 내내 강조해온 내란 세력과 타협, 협치, 거래는 없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국회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약 23시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 장악법이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고요.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위헌적 소지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언론 장악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방송법을 보게 되면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양한 시민단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폭넓어진 이사진을 통해 뭐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해준다, 네. 오히려 더 강화시켜준다라는 명분은 만들어냈으나 사실상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럼 과연 이 늘어나는 이사진들 또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의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의 이제 단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에 추천하게 되는 사람들, 그분들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사진들, 확대되는 이사진들, 그리고 그 이사진들을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 뭐 KBS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반대표를 나중에 던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경영지를 장악하고 그걸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 진보 진영에서 해왔던 방송을 이렇게 다루는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또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척도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에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때 어떤 언론 지형을 저희가 언론 환경을 목도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대통령실의 입김으로 국회의 어떤 권한으로 방송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출렁입니다.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정치 성향을 조직 내에서 견지했는지에 따라서 이 구성원들이 완전히 이를테면 취재 기자도 시설 관리 쪽으로 인사를 내는 등 굉장히 이 풍파를 많이 겪게 되는 환경들을 보고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가 않으니까요. 공영방송이. 그리고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 마찬가지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시민사회단체들, 언론 종사자들, 언론인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단위에서 이사수도 늘려서 그렇다면 사장 선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하고 그리고 정치권의 영향력은 좀 제한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저는 국민의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당 아니냐, 진보 성향 아니냐. 그런데 모든 지형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논의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 의석 수상 그리고 지난 정부 때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수권 정당을 자임한다면 대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된다라고 하면 통과가 안 됩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거는 통과가 안 됩니까? 아니요. 24시간이 지나면 다 통과가 돼 있습니다. 의석수 이거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지형 속에서 어떤 대안을 낼 것이냐. 이를테면 3개월 안에 모든 이사진이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칙으로 이 부분이 도입되는 시기를 좀 연장을 한달지 이런 대안은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논의의 장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해서 하니까 사실상 대안 세력으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런 지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방송이 언론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이제 2달 갓 넘었습니다. 2달 갓 넘었는데 이 방송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전에도 방송법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서로 간에 이제 공방은 펼쳐져 왔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된 지 2달밖에 안 된 거대 여당으로서 야당을 설득하고 그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전혀 비협조적이고 전혀 땡깡을 부리거나 뭐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이런 일을 추진을 해도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기인가 보다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2달이라는 시기 너무 짧다. 네, 2달 동안 논의했다면 저희가 이제 동의가 더 크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던 3개법입니다. 논의의 과정이 결코 짧지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그리고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원과 또 국민분들께 좀 약속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언론개혁이란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강론의 문제인 부분인데 강론의 그런 구성원을 채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이 부분이 맞서고 아예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들이 추천 과정에서부터 대단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끝까지 반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수기를 더 논의가 무르익고 협의를 거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지체되고 계속 시간이 도가하는데도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결단의 시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남은 방송 입법과 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24시간 뒤에는 종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무용론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인 거는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정치적 선언이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방송법 이후에 나머지 방송법, 노란봉투법, 게다가 지금 상법 개정안, 그리고 거래세, 증권 양도세 등등등이 보면은 그냥 진보 진영의 이념적 수기 사업 이런 거 같은 거 수건 사업 하는 거 같아 보여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왜 이렇게 드러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든 걸 아우르고 포괄적으로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하고 싶은 실용주의적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거래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은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하겠다고 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되자마자 대놓고 국민의힘하고는 악수도 안 하겠다. 찾아가서 인사도 안 하겠다. 이 상반되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취하는 모습은 여당이 아닌 그냥 뭐 예전의 야당의 모습, 오히려 너무 힘이 센 깡패 같은 모습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힘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으나 그래도 국민들께 끊임없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필리버스터가 아무래도 그런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한 반론도 듣겠습니다. 예,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국회법상 보장이 된 절차이긴 합니다만 한계가 뚜렷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지만 더 국민 선택받는 그런 국민 눈높이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면 저는 논의의 같은 한 축으로 국민의힘도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를테면 반대하시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노동자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 파업을 종용하거나 면책을 주라는 법이 당연히 아닙니다. 불법 파업은 단죄해야죠. 그런데 불법성을 잘 가늠하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겁니다. 한 명한테 1,000억, 2,000억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파업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할 수 없다. 노동자라고 하면, 노조라고 하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악이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는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소비자입니다. 소비를 하는 주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도 억제가 그게 경제에 그냥 플러스 요인만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기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 양도소득세도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왜냐하면 10억으로 그 기준산을 나눴을 때 낮췄을 때 이 연말이 되면 절세 때문에 10억 정도를 보유한 이런 주식 보유자들이 막 매도를 하면서 시장가가 하락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박근혜 정부 때 100억에서 25억으로 상당 부분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5억에서 10억으로 낮추고 이게 윤석열 정부 때 50억으로 조정이 됐다가 다시 10억이니까 원상복귀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규모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 화폐의 가치가 달라졌던 점 때문에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반발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가 정청래 이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럼 개별 의견 내지 말고 A안 B안 내서 우리가 다시 수기해보자. 이렇게 논의의 장에 한번 발표가 돼도 시장의 반응을 보고 또 야당의 반응을 보고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게 그게 정치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보면은 좀 굉장히 웃긴 상황이 일어났었잖아요. 뭐 아직까지 규명은 돼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법안을 총괄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지금 차명 주식 거래한 의혹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보좌관 계좌를 통해서. 이건 정청래 대표까지도 이거는 무슨 뭐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씀은 하시긴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이런 개별 의원들의 모습 우리가 강선우 의원 때도 그 후보자 때도 봤습니다. 너무나도 권력에 취해서 뭐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다 된다.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지금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본회의 시간에 보좌관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증권을 거래합니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그 개별적인 그 디테일은 빠질 수가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이미 벌써 권력에 취해서 아나무인이 됐구나라는 인식은 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진보 성향 4개의 야당 대표를 예방했는데 두 군데 빠졌어요. 네. 왜 그랬습니까? 아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예방하지 않았는데 이게 전당대회라는 그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은 우리의 이 협치나 협상 그리고 국정운영 파트너로서는
좀 부족하다. 아직도 내란 세력이다라는 부분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구호로서 계속 정청래 이 당시 후보가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예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뭐 일맥상통하진 않는달까, 뭐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달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정치라는 건 협치 없이는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표방한 가치 역시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어서 또 정치라는 건 움직이는 생물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예방할 계획이 없다라고 민주당 당대표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개혁신당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대표가 피해자 선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그 토론의 과정에서 대선 국면에서 대단히 국민 실망감을 많이 안겨드린 정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만 그런 부분을 종합하더라도 지금 국회에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관계까지 지워지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또 모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내란 세력과 협치 없다. 본인을 당선시켜준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겠다. 뭐 이런 선언 아닐까요? 사실 지금 뭐 원래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국민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화해해라. 예를 들어서 선거 도중에 뭐 고소고발이 있었으면 그 취하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평온한 모습을 보길 좋아하실 텐데 거기에 완전히 반하는 모습이죠. 게다가 지금 그 여당에서는 4개 특위를 지금 출범을 시킨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특위위원장을 보면은 굉장히 강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야당과 협치, 특히 야당이라고 하면 지금 뭐 결국에는 국민의힘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존중을 해줘야 될 텐데 일단은 만나지도 않고 예방도 안 하고 우리는 각종 특위라든지 이런 강성 법안을 통해서 밀어붙일 때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얹혀서 저 국민의힘은 해산시킬 거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 협치라는 게 가능할까?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정당 해산 얘기를 이제 통진당 과거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인 건 대통령이 네.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 고민한다. 이 부분도 있었어요. 여기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수 있느냐를 보면요.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통진당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부분을 어떤 특정 정당이 이 헌법에 반한다. 그리고 법률에도 위배되는 뭐 당원이나 당령 같은 걸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주체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가 심판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헌재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지금 국회에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도 국민의힘은 사실 내란과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에 굉장히 반한다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상당히 강하게 하는데 이 법무부에 진정을 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장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요. 바로 심판 청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그 선택을 민주당이 정말 현실화할 것인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내란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사와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피의자이거나 피의자와 경계에 있는 참고인 정도로 이미 수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이 존속할 수 있을지 전당대회를 치릅니다만 노선이 분화되면서 건강한 목소리가 많이 묻히고도 있습니다. 극우와 오히려 함께 간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굳이 절차적으로 피해자 같은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 역풍을 민주당이 감내할 필요가 있냐라는 당내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전당대회 직후고 그 전당대회 슬로건의 연장선상에서 내란 정당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구력은 상당히 크거든요. 이건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호를 가져가지만 정말 현실화하는 문제와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정당 해산 못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현실화 가능성. 저도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하지만 그 레토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소위 말하는 태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인 것이죠. 만에 하나 그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뭐 진짜 산 넘고 바다 건너 뭐 진짜 법 개정까지 통해서
정당으로서 뭐 해산하려고 하면 그거는 국민적 분명히 그 저항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50%를 못 넘기셨어요.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여론조사가 나오긴 하지만 그 뜻은 뭐냐면은 국민의 상당수가 이쪽 진영에서 잘 되기를 뭐 지금은 실망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보수 진영이 잘 서기를 기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마구 몰아붙이면 그분들이 아마 화가 굉장히 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정청래 신임 대표가 이제 내부 인선 좀 추가로 해요. 이 수석 대변인에는 박수현 의원이 재선에 박수현 의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는 이제 수석 사무부총장의 재선에 이모선 의원 위임, 조직사무부총장에는 재선에 문정복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정청래라는 이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고 비주류로서 당을 통합하는 숙제와 과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강성 메시지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측면 지울 수는 없죠. 다만 인선을 하는 부분을 보면 첫 인선도 포용이다, 협치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게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에 개파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뚜렷하게 어떤 선에 어떤 노선을 걷는달지 이런 부분보다는 포용과 어떤 협치 이런 정치인인데 사무총장 당의 살림을 사는 굉장히 중책입니다. 한정의 정책위 의장도 이른바 정청래의 컬러를 담은 정책을 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았는데 굉장히 좀 온화하고 포용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정치인입니다. 개파색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정청래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 대변인 박수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언론인들과 상당한 스킨십이 좋고 또 이재명 당시 대통령 대선 후보일 때 대변인단의 좌장격을 맡으면서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과 경륜이 있는 정치인.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본인의 어떤 컬러가 있지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도 인사로 당직 인선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제 예비 경선이 진행이 됩니다. 반탄파 2명, 찬탄파 2명, 그리고 중도 1명. 이 중에 이제 4명만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누가 탈락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제가 여기서 말하면 큰일 나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찬탄과 반탄으로 2대2로 나눠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냥 구도상으로만 봤을 때. 저는 누가 찬탄이고 반탄이고 누가 중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아니다. 찬탄과 반탄은 확실하게 보이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4명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논의되는 과정보다 앞으로 이제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표가 뚜렷이 갈려지기 때문에 또 최고위원 선거도 뭐 일주일 전에는 그 현역들이 아무도 안 나와서 좀 우려가 됐었는데 그런 현역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니까 조금 더 한 2, 3주 제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가졌던 우려보다는 많이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찬탄 둘, 반탄 둘로 구도가 짜여질 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 완전히 동의가 되고요. 그렇다면 4명이 컷오프 1위로 올라가는데 찬탄 반탄에도 속하지 않은 분이 아무래도 탈락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딱 붙어서 노선별로 이 표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중도 노선을 표방하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한테 크게 소구되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정치 초년병이고 이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의 약간 컷오프 가능성이 이런 맥락에서는 조금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이 법무부 과천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법무부 과천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에 누구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SNS에 이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예.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다시 찬탄 반탄 2명으로 만약 좁혀진다고 하면 찬탄 중에서 2명 중에 누구를 지지할까는 감은 가나 뭐 누구라고 특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아직 아쉬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발언이 아쉽다기보다는 저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전당대회 상황이 아쉬운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찬탄과 반탄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거는 매우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 그리고 우리 진영의 너무나도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저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의 상황이 매우 좀 쑥스럽네요. 예. 네, 이렇게 물밑 지원을 하거나 측면 지원만 할 게 아니죠. 지금 얼마나 국민의힘이 엄중한 상황입니까? 사실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부분 구성원들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계엄과 분리해내지 못하면서 당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물밑 지원이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이 나와서 새 신을 만들어내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표 계산해 봤을 때 이거 당선 가능성이 없다. 이번에는 대도 문제다. 정치인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단을 내릴 시점에는 결단을 내리고 당원 선택을 받고 만약에 패배를 하더라도 그것을 명분 삼아서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축적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서 SNS에서 메시지를 내는 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광복절 특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보통은 정치인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이제 특별 사면에 포함이 될 것이냐, 뭐 어떻게 보면 범여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좀 주장하는 게 있고 또 어제 보면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문자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정치권의 특사까지 계속 번지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 듣겠습니다.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조국 대표니까요. 전 대표라 그래야 되나? 이분이 사면되느냐 마냐인데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달밖에 안 됐고 앞으로 거의 5년 동안 국정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 진보 진영에서는 소위 말한 제2인자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제2인자를 국정 초기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지금 사면이 되면 그 진영에서는 급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나오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지 않고 사실 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원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민주당 그 민주 진영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결이 다를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권력이 지금 쏠려 있는 그 용산과 그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과 민주당에도 지금 권력 나눠먹기 내지는 권력 투쟁이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은 낮다고 보셨어요? 봅니다. 높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여권에서는 언젠가는 사면돼야 되지 않겠냐. 이 수사가 사실상 한 가족을 본인 표현에 의하면 이제 도륙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저인망식으로 훑듯이 수사를 하고 이제 가족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전례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런 식의 수사를 받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단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형의 그 임기가 들어간 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임기 초반에 이 사면을 정치인에 대해서 하게 됐을 때 또 오는 그런 뭐 역풍들 그리고 사면이란 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통합을 기치로 내걸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권의 정치인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균형을 맞추기가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 어제도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듯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몇몇을 추려서 이제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뇌물 무슨 업자들로부터의 어떤 금품수수 이런 의혹을 받은 정치인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최근만 해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흥정,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일갈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뒤에서 거래하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 메시지 포착된 거 맞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아까 이재용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신 그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그 주식거래 의혹,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본회의장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했을 때 봤더니 본인은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할 때 주식 보유는 가족과 본인 포함 0원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거래를 하니까 본인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 보좌관 이름으로 돼 있는 주식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해명을 보면 이게 내 게 아니라 그 보좌관의 전화를 들고 와서 이 부분이 좀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좀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말 진실인 것인지 아니면 그 진실이 아닌 것인지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긴급 윤리특위 소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또 속보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바로 이제 물이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죄를 하면서 근데 차명 거래한 사실은 없다라고 이춘석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좀 돼야 될 텐데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 참여한 사실은 없다.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전에 밝혔다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즉 이 부분이 앞서 말한 것처럼 당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겠지만 또 윤리위에 또 제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윤리위가 지금 6대6, 6명 대 6명이었는데 이 부분을 또 정청래 당대표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단 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함께 돌아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을게요. 6대6으로 본인이 예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대 여당 당대표 되자마자 약속 안 지키는 것부터 하는 게 좀 보기가 그런데요. 그걸 떠나서 저는 아까 법사위원장 그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윤리특위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그 법으로서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만에 하나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재산 신고를 안 했고 혹여라도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면은 그거는 완전한 위법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조만간 누군가 이 고발을 하겠죠. 그랬을 때 뭐 경찰이 됐던 뭐 검찰이 됐던 경찰로 갈 것 같은데 거기서 수사를 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네. 이것을 의혹을 덜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주식 화면을 열어서 봤다는 건 맞다고 자기가 시인을 했어요. 하지만 내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한 적도 없다라고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진상조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수사까지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 안 됩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거래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이 누락됐다라는 혐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차명으로 이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당 차원이든 국회 차원이든 본인이 이 잘못을 시인한 부분 어쨌든 부적절하다는 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좀 확실하고 정확한 그리고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어떤 상황인지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이춘석 의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윤리위 같은 경우 6대6의 원래 약속을 어긋나는 거 아니냐 정청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원점화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전당대회 국면이었고 본인이 관여해서 이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원내에서 합의가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원상 회복했을 때의 어떤 신뢰성, 말의 무게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낮춰지는 그런 이제 반대급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고려를 해야 되는 지위에 있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의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중 간의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미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그런 소용돌이 속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위비 분담의 문제도 원래는 미국이 여러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본인들이 비용 부담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소파 협약을 보더라도 우리가 부지도 공여하고 시설도 공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이 처음에 0원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천문학적 액수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국면 속에서 정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좀 필요한 측면이 있죠. 중국도 한국과의 무역 이 과정에서 무역 상대국이 아주 최대치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은 한미 동맹으로 굉장히 공고히 묶여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가 고도화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대단히 선명한 외교 노선을 가져갔었습니다. 북중러를 이제 등한시하는 걸 넘어서 상당히 적대시하는 그런 노선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 참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말 모호하게 이걸 그냥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중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우린 풀면서 간다. 이건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화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미 동맹 속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냉전 이후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전략적 모호성이 통하던 시대인데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냉전이란 뜻은 결국에는 미중 패권 싸움에서 나머지 국가들한테 어떤 편을 들래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뭐 경제 구조라든지 다 떠나서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게 우리한테는 뭐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옆에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조현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이게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 발언인지 아니면 진짜 대중국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하나의 메시지인지 그건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첫 반응은 지금은 좀 다듬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본인들도 좀 당혹스러워했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현 장관의 평상시의 소신 발언 아닌가라고 했을 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뭐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중국과도 관련해서는 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유한 제스처를 취하려는 이 정부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내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기한은 7월 1일까지인데 그렇다면 7일에 한번 집행에 나설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내일은 김건희 씨가 소환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개 소환이 되기 때문에 이날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까지 하는 거는 아마 부담이 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하지만 영장이라는 것도 발부받을 때 무기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단위로 내주는데 그 마감일이 목요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집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목요일에는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공권력의 집행의 문제입니다.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게 체포영장인데 본인이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맞서는 대상이 국민이고요. 대한민국 공권력인 겁니다. 공권력이 무르는 건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금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줘야 되고 법이 다 가능하도록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형 집행법을 보면 이런 정당한 직무 집행에 저항을 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력 행사의 주체는 바로 특검의 이 지휘하에 이런 영장의 집행에 나서는 교도관들한테 부여된 권한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7일 목요일에는 집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셨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굳이 억지로 집행을 안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이번에는 출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가 이제 소위 그 보고서로 들었던
얘기를 너무 민망했잖아요. 그런 민망한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다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이것을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특검에 도움이 될까? 이거는 특검이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장유미 변호사가 얘기하신 공권력에 대한 그 누가 됐던 간에 평등해야 되고 이거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전직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이 되는데 김건희 씨는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이잖아요. 포토라인에서 입장 표명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전 여사는 그러고도 남을 분 같아요. 네. 그냥 포토라인에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 당당하게 나오겠다고 했으니 본인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좀 갑니다. 네,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가능성만으로는 본인이 육성으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피해자들이 억울할 때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런 선택을 많이 하기 마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께 사죄의 목소리는 내는 게 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김건희라는 사람을 주권자들이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대통령 위에서 군림했다는 증거들이 수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영부인이 비화폰을 씁니까? 영부인 님이라고 관리되고 있던 정말 아주 소수들만 볼 수 있는 그 비화폰으로 이게 앱에 구동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대통령실 조직도가 나오고 클릭을 하면 거기에 바로 비화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했습니까? 무슨 비밀이 많았길래 권력을 향유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저는 국민들께 밝히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